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준이 안 와봤다고 해서 너무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친정 부모님은 뭐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고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왜 자꾸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어차피 민준이도 잘 모르는데. 이 메시지는 제 며느리가 실수로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들에게 보내려다 잘못 누른 버튼 하나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제 눈앞에 드러났던 순간이었죠. 그 짧은 메시지가 저와 아들 가족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양한 노후 사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제 아들의 결혼이 저에게 기쁨이 아닌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로 68, 아들 하나를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죠. 정년퇴직 후 남편과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동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혜진이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려고 해요. 동현이의 전화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짝을 만난다는 건 어머니로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니까요. 그래. 엄마가 좋은 음식점 알아볼게. 혜진이 부모님 취향은 어때? 아, 그게. 혜진이가 이미 예약해놨대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 참 똑똑한 며느리구나. 엄마가 신경 쓸 일은 없겠네. 상견례 날 저는 처음으로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왜일까요? 혜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동현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우리 동현이한테 혜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보다 훨씬 예쁘네. 웃으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는 살짝 몸을 뒤로 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로 정할지 논의하던 날, 우리 부부는 당연히 가까운 곳을 추천했죠.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던데 거기 알아볼까? 엄마가 도움도 줄 수 있고. 동현이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혜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남이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신혼부부는 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혜진이의 말에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시어머니의 역할은 이해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하렴. 엄마는 괜찮아. 결혼식 날 사람들은 제게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겠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처음 우리 집에 방문한 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혜진아, 이건 동현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야. 한번 먹어봐. 혜진이는 예의상 한 입 먹고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님. 근데 저는 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집 방문을 미뤘습니다. 전화를 걸면 대부분 동현이가 받았고 혜진이는 언제나 지금 나갔다 혹은 씻고 있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미자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아쉽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험담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웃는 얼굴 뒤에 감춰둔 서운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인데 언제 올 수 있을까?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혜진이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대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문자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서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앞으로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문득 혜진이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작은 시도를 해보기로 했죠. 며칠 동안 고심 끝에 브랜드 지갑을 선물로 골랐습니다. 동현이한테 물어보니 혜진이가 평소 눈여겨보던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선물을 포장하면서 제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물이 우리 사이의 작은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일 당일 저는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 시간 되면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 보낸 메시지가 읽음 표시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답장은 없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혜진이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엄마, 혜진이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바빠서 그럴 거예요. 동현이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먹자고 전해줄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혜진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재밌게 보내.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혜진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뵐게요. 차갑고 형식적인 답장.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주말에 시간 되면 선물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2시간 후 동현이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혜진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갈게요. 아, 그래. 혜진이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저는 혜진이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보낼 때마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몇 마디뿐이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연락은 동현이를 통해서만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정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아들네 가끔 보고 지내. 정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보내준 손자 사진 봐. 귀엽지? 매일 카톡으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줘. 너무 기특해. 정희의 핸드폰 화면에는 며느리와 나눈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상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자 사진을 칭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나도 우리 며느리랑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혜진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며느리는 조금 바빠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정희 만났다며?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요. 정인의 며느리는 정말 착하더라고. 매일 손자 사진도 보내주고.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야. 혜진이도 나름대로 바쁘고 적응하느라 힘들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지. 당신은 맨날 그렇게만 말해요.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응이 안 되나요? 나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혜진이에게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잘 지내니?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동현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보낸 후 바로 읽음 표시가 떴지만 역시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혜진이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어쩌면 그저 바다에 던진 돌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2년 차 동현이가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 혜진이가 임신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제 인생에서 기다려온 또 하나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정말이니? 아이고, 얼마나 됐어? 혜진이 몸은 괜찮아? 3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입덧도 좀 나아졌대요. 그래, 내가 내일 할까? 혜진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싶대요.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실망감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혜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라, 새 생명의 탄생은 어쩌면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에도 혜진이는 여전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간간히 동현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뿐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임신 7개월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혜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기 용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예상대로 답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동현이에게 전화가 왔죠. 어머니, 혜진이 부모님이 이미 필요한 건 다 준비해 주셨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치 제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마도 혜진이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일 테죠.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될까? 지금은 혜진이가 몸이 불편해서 출산 후에 보는 게 어떨까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손자를 품에 안아볼 날이 그토록 멀게 느껴지다니요. 알았어. 혜진이 몸 상태가 중요하니까. 결국 손자 민준이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산 당일에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동현이는 출산 다음 날에야 소식을 전했고 병원 면회도 나중에라는 말로 미뤄졌죠. 어머니, 지금은 혜진이 부모님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혜진이가 좀 쉬어야 한대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보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첫 면회는 출산 일주일 후에야 허락됐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혜진이의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계셨고 혜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해. 혜진아, 정말 귀여운 아기구나. 혜진이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역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혜진이의 어머니가 망설이다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자를 안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겨우 10분. 그게 제가 손자와 함께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동현이가 혜진이가 쉬어야 한다며 면회를 서둘러 마무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어떻던? 너무 예뻐요. 딱 우리 동현이 어릴 때 모습이에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짧은 시간조차 혜진이의 눈빛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기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 것처럼요. 이후로도 손자의 소식은 드물게 들려왔습니다. 가끔 동현이가 보내주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친구들이 손자, 손녀 사진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뒤적거리며 한 달 전 받은 사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위자야.
너희 손자 벌써 이렇게 컸구나. 친구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사진은 늘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동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현아, 민준이 요즘 어때? 사진 좀 더 보내줄 수 없을까? 네, 알았어요. 시간 날 때 보낼게요. 하지만 시간 날 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내주는 사진에서도 민준이는 이미 한 뼘씩 자라 있었죠. 제 손자의 성장 과정이 마치 슬라이드 쇼처럼 끊어진 장면으로만 남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직접 혜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려도 될까?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은 민준이 예방접종 가는 날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다음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혜진이는 알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피와 살을 나눈 손자조차 저에게는 먼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자의 탄생이 오히려 며느리와 저 사이의 벽을 더 높게 쌓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고 동현이에게 돌잔치 계획을 물었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혜진이가 확실히 결정 못했대요.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돌잔치 이틀 전 동현이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혜진이 부모님 댁에서 작게 돌잔치 할 거예요. 혜진이 부모님 댁에서? 네, 장소가 좀 넓어서요. 어머니도 오세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손자의 첫 돌이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한복을 선물로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혜진이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혜진이의 친가 친척들이었고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혜진이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화려한 돌복을 입고 혜진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어. 이리 와봐. 팔을 벌렸지만 아이는 낯설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했죠.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만났으니까요. 돌잔치는 혜진이 부모님이 주도하는 행사처럼 진행됐습니다. 돌잡이에서 민준이가 연필을 잡자 혜진이 아버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손자 공부 잘하겠네? 외할아버지 닮아서 그럴까?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혜진이의 이모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혜진이 지인인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친할머니인데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 저는 동현이 어머니예요. 민준이 할머니고요. 아, 그러셨군요. 미안해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돌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자의 첫 돌인데 마치 남의 집 행사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자야.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거야. 당신도 느꼈죠? 우리는 그냥 손님 중 하나였어요. 우리 손자의 돌잔치에서. 그날 밤 민준이에게 입힐 한복 사진을 보내달라고 혜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이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직접 연락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메시지를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준이 안아보겠다고 해서 너무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친정 부모님은 뭐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고. 분명 혜진이가 동현이에게 보내려던 메시지였습니다. 실수로 저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메시지를 끝까지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왜 자꾸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어차피 민준이도 잘 모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번도 제 방식을 강요한 적 없이 늘 혜진이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저의 모든 행동이 간섭으로 비쳤던 걸까요? 잠시 후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방금 메시지는 실수로 보낸 것입니다. 무시해 주세요. 제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혜진이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읽으셨어요? 응, 그게 혜진이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한 말이라고. 동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껏 혜진이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어. 그저 우리 손자도 보고 며느리와도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였니? 동현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혜진이도 젊은 엄마라 힘들겠지. 앞으로는 너희가 연락할 때만 만나러 갈게. 전화를 끊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민준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혜진이 부모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대 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간을 더 중요시하잖아.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혜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적 없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날 이후로 저는 혜진이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려 했던 며느리에게 나는 단지 불편한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실수로 드러난 진심이 때로는 수년간 쌓아온 관계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조용히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동현이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고맙다는 짧은 답장만 했고, 혜진이에게는 아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직접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에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 마치 그동안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 다음 주가 저희 결혼기념일인데요. 동현 오빠랑 둘이 짧게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전화한 적 없던 며느리가 뭔가를 부탁하려고 연락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를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불편했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을 하니, 민준이는 내 손자인데 왜 이제야 보게 해주려고 하니? 하지만 그런 말들은 삼켰습니다. 그래, 데려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이 짐 챙겨서 토요일 아침에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요. 손자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럽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16개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이리 와봐. 팔을 벌렸지만 민준이는 낯설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혜진이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어머님이랑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혜진이는 큰 가방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민준이 옷이랑 기저귀, 간식 다 있어요. 낮잠은 12시, 3시쯤 자고요. 밥은 여기 도시락통에 있는 이유식 데워서 주시면 돼요. 알레르기 있으니까 다른 음식은 주지 마세요. 꼼꼼하게 설명하는 혜진이의 모습에서 저를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엿보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걱정 마. 내가 애 셋 키워봤어. 네?
아, 맞다. 동현 오빠 형제들이요. 그래도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밖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에 혜진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오빠가 기다리네요. 그럼 내일 저녁에 올게요. 민준아,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 아이는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자를 달래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혜진이는 밖에서 기다리던 동현이 차에 올라탔고 둘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울지 마. 우리 민준아, 할머니가 있잖아. 민준이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저와 손자 단둘이 있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간식도 먹었죠.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손자를 돌볼 수 있다니.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조금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내일 올 거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는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혹시 몰라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배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민준이가 많이 보채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시 후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듯 배경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뽀로로 동영상 틀어주면 금방 진정돼요. 그럼 저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TV를 켰습니다. 뽀로로를 틀자 민준이는 정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손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의미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뜨거워 체온계로 재보니 38.5도. 당황한 마음에 바로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가 열이 나. 38.5도야. 전화 좀 받아줘.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소 다니던 소아과에 전화에 상담한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때서야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봤어요. 민준이 괜찮아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7시 혜진이와 동현이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열이 어느 정도 내려가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혜진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동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민준이 아파서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열도 내려갔으니 걱정 말고. 혜진이는 민준이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문자로만 대응하던 며느리. 그런데도 좋은 시간 보냈다는 말이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손자랑 있으니까 좋았지? 네, 좋았어요. 하지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좋았지만 그들에게 저는 단지 필요할 때만 찾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용당하듯 손자를 맡지는 않겠다고요. 제 존재가 단지 필요할 때만 찾는 보모라면 차라리 그 역할마저 거부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정성의 문제예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맡기지 않겠다고,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이제 끝내겠다고요. 결심한 후 2주가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전 예고 없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보니 혜진이와 동현이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지난번 민준이를 맡겼던 날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희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민준이 좀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혜진이 품에 안겨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렵겠네. 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어디 나가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준이를 맡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동현이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동현아,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생각해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혜진이는 나를 불편해했어.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거의 없었고 만나자고 해도 늘 바쁘다며 거절했지.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마지막에 알게 됐고 병원에 가도 너희는 서둘러 면회를 끝냈어. 혜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잠깐만, 혜진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줘.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민준이를 맡길 때. 그때서야 전화가 왔지. 그날 민준이가 아팠을 때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또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지. 동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배려하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뭘 해주셨다가 저희 육아 방식이랑 안 맞을까봐. 그 말에 제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혜진아, 나도 새 아이를 키워본 엄마야.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해? 내가 민준이에게 해로운 것을 주겠니? 현관 앞에 서서 계속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어. 손자도 자주 보고 싶었고. 하지만 너희는 늘 거리를 뒀지.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것. 그건 너무 서운해.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저희 가정을 지키려고. 당신 가정을 지키는 게 왜 나를 멀리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해쳤니? 그건 아니지만 혜진아, 시어머니라고 해서 괴물이 아니야. 나도 그저 아들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우리도 사람이라고. 동현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돌아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동현아, 혜진아, 이제 그만 가거라. 너희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다. 아버님, 동현이의 표정은 당혹스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민준이는 어떡해요? 할머니를 못 보면. 민준이는 지금까지도 나를 거의 못 봤잖니? 익숙해질 거야. 그 말에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이제부터라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혜진아, 내 마음에 생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그리고 손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민준아. 마지막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이제 가렴.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동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민준이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큰 상처만 받을 거야. 그날 이후 동현이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메시지들도 모두 읽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 리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과 저는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자식도 손자도 없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자식이 외면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니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동현이와 혜진이의 번호를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도 모두 삭제했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손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결심.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주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겠지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와 남편은 우리만의 평화를 찾아 살아가려 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요.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비록 쓸쓸할지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는 차라리 홀로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식과 손자가 없는 미래. 하지만 그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다운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